2013년 초겨울 강릉 바닷가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신발과 휴대폰, 지갑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깨진 유리 파편과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젖은 모래, 그리고 반쯤 녹아내린 향초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밀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릉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주택가 골목에는 작은 공방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요리 공예를 하는 공방이자 카페였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던 서은경 씨는 당시 38살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바다요리 공예 체험 수업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바다요리는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유리 조각입니다. 파도에 오랜 시간 깎이고 닳아 투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유리 파편이지요. 은경 씨는 이 바다요리를 모아 목걸이나 팔찌, 작은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녀의 섬세한 솜씨를 좋아했고 주말이면 체험 수업이 늘 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초겨울 어느 날 저녁, 은경 씨에게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골 손님에게 오늘은 일찍 문을 닫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그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이웃이 공방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섬뜩했습니다. 공방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이웃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실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의 신발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폰과 지갑도 작업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걸쇠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열린 흔적도 부서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은경 씨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발도 신지 않고 휴대폰과 지갑도 두고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경찰은 즉시 강력팀 박태준 형사와 디지털 분석 담당 한지아 경위를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복잡한 사건일수록 더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지아 경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남은 흔적을 추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완성된 바다요리 목걸이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진열대에는 판매용 작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작업대 옆 바닥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다요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잔이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바닥에는 젖은 모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였습니다. 공방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긴 했지만 실내에 이렇게 젖은 모래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최근에 바닷가를 다녀온 뒤 그대로 들어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향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향초는 반쯤 녹아내려 있었는데 불을 끈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향초의 녹은 정도를 보며 시간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을 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지아 경위는 은경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단골 손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통화 기록도 메시지 기록도 없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이웃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방 옆집에 사는 노부부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되었을 겁니다.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진동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짐을 옮기는 줄 알았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노부부의 증언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끌리는 소리와 진동.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박태준 형사는 그 시간대에 공방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공방 내부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뒤편 창고 쪽으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선반에는 공예 재료들과 포장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던 한지아 경위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바닥 한쪽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끌었을 때 생기는 자국 같았습니다. 자국은 창고 안쪽 구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장 조사는 계속되었고 수사팀은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방 내부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깨진 유리, 젖은 모래, 녹아내린 향초, 그리고 끌린 자국.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현장을 나서며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 씨가 평생 사랑했던 바다유리가 만들어지는 그 바다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답은 이 공방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은경 씨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태준 형사와 한지아 경위는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은경 씨가 사라진 공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점점 더 불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젖은 모래,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끌었던 흔적. 박태준 형사와 한지아 경위는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방향을 은경 씨 주변 인물들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수사팀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그 알리바이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태준 형사는 가장 먼저 은경 씨의 남편 강문혁 씨를 조사했습니다. 41살의 문혁 씨는 시내에서 작은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온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디 계셨습니까? 박태준 형사의 질문에 문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게에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녁 6시에 퇴근했고요. 한지아 경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문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크게 메모리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최근에 포맷하려다가 잃어버렸어요. 수사팀은 즉시 문혁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혁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빚이 급격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잘 안 되면서 사채까지 손을 뗀 상황이었습니다. 빚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공방은 수익이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습니까? 문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공방 수익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제 사업이 계속 적자였거든요. 박태준 형사는 문혁 씨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범죄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분실했다는 주장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공방 건물의 주인인 오동민 씨였습니다. 55살의 동민 씨는 이 일대에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최근 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은경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은경 씨가 계속 버티셨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면서요. 압박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압박이라니요. 그냥 몇 번 설득했을 뿐입니다. 한지아 경위가 조사한 바로는 동민 씨의 설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의 휴대폰 기록을 복원한 결과 동민 씨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은경 씨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내 횟집에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있었어요. 수사팀은 동석했던 사람들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석자들이 기억하는 시간대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민 씨가 8시쯤 자리를 비웠다가 9시쯤 돌아왔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것 아닙니까? 박태준 형사의 추궁에 동민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갔을 수는 있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세 번째 용의자는 공방에서 체험 수업 보조로 일하던 박미나 씨였습니다. 28살의 미나 씨는 1년 전부터 은경 씨를 도와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은경 씨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나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 문제였어요. 일한 만큼 받지 못했거든요. 주말에 체험 수업이 많아지면서 일이 많아졌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다투셨습니까? 다툰 건 아니고 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건 당일 저녁에는 뭘 하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 있었습니다. 한지아 경위는 미나 씨의 SNS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에 올린 바닷가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실제 촬영 시각과 업로드 시각이 달랐습니다. 사진은 저녁 8시쯤 찍혔지만 10시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왜 나중에 올리신 겁니까? 미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예약 업로드 기능을 쓴 거예요. 나중에 올리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팀은 미나 씨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조작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지역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정우 씨였습니다. 32살의 정우 씨는 강릉 지역의 숨은 명소나 상점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은경 씨의 공방을 방문해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경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취재 관계였어요. 구독자들에게 공방을 소개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촬영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은경 씨가 촬영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작업 과정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찍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사건 당일에도 방송을 하셨지요? 네,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요. 한지아 경위는 정우 씨의 방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6시부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고 9시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백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송 종료 후 다음 위치 기록까지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 끝나고 뭘 하셨습니까? 집으로 바로 갔어요. 30분이나 걸립니까? 방송 장소에서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인데요.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앞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랑 과자 사서 먹으려고요. 영수증 있습니까? 그건 버렸을 거예요. 4명의 용의자 모두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한지아 경위가 공방의 도어락 기록을 분석한 것입니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에는 모든 출입 기록이 남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시각과 종류까지 기록되지요. 기록을 살펴보던 한지아 경위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사건 당일 저녁 8시 45분에 입력된 비밀번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경 씨가 평소 사용하던 고정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였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라는 건 뭡니까? 박태준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도어락은 휴대폰 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어요. 특정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때 쓰는 기능이지요. 그럼 은경 씨가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겁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누군가 은경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누군가 은경 씨의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공방에 들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면 은경 씨 본인이 누군가를 들이기 위해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4명의 용의자를 다시 불러 추궁했습니다. 당신들 중 누가 은경 씨에게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았습니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 4명 중 최소한 1명은 그날 밤 공방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알리바이는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남편 문혁 씨는 블랙박스 기록이 없었고 건물주 동민 씨는 술자리 중 1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보조 미나 씨는 사진 시각을 조작했고 유튜버 정우 씨는 30분의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4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동기와 알리바이의 허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재개발 이권, 임금 갈등, 촬영 마찰. 모두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누가 범인일까요? 한지아 경위가 물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모두 은경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공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수사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4개의 거짓말, 4개의 알리바이, 그리고 하나의 진실. 박태준 형사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 했습니다.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불완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째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지아 경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견이었습니다. 한지아 경위는 밤을 새워 은경 씨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장 공간에 흔적이 남아있고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메시지들을 확인하던 한지아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명백히 협박이었습니다. 원서건 정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번 주까지 답 주세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죠? 메시지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은경 씨가 사라지기 이틀 전에 왔습니다. 내일 밤 공방에서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박태준 형사는 한지아 경위가 건넨 자료를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형사님. 한지아 경위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 화면이었습니다. 희귀 바다유리 원석 거래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관광객 체험용 공예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희귀한 바다유리 원석을 고가에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석들은 오래된 유리병이나 특정 시대 유리 제품이 수십 년간 바다에서 연마된 것들이에요.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됩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한 개에 수백만 원, 어떤 것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 강문혁 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지아 경위는 금융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문혁 씨 계좌에 들어온 돈이 며칠 내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받는 사람은 오동민 씨였어요. 박태준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건물주에게 왜 돈이 갑니까? 정확한 명목은 모르겠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문혁 씨가 동민 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보상금 선지급이나 사채 형태였을 수도 있고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가 희귀 원석을 팔아본 돈이 남편을 거쳐 건물주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태준 형사는 즉시 문혁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문혁 씨는 이번에는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동민 씨에게 얼마를 빌렸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혁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압박입니다. 3억입니다. 문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미리 받는 형식으로 빌렸어요. 동민 씨가 공방 자리를 원했거든요. 재개발이 되면 그 자리 보상금이 크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은경이가 원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요. 박민아 씨는 이 거래를 알고 있었습니까? 문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가요? 그건 어떻게?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창고 정리를 미나가 도왔거든요. 원석 보관하는 걸 봤을 거예요. 수사팀은 다시 미나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 미나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석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지요? 한지아 경위의 질문에 미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 몫을 요구한 겁니까? 미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일을 도왔어요. 원석 찾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월급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은경 씨와 탓텄습니까?
말다툼 정도였어요. 심하게 다투진 않았어요. 하지만 복원된 메시지를 보면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나 씨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박태준 형사는 또 다른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김정우 씨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한 달 전 공방을 방문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은경 씨가 작업하는 모습, 공방 내부, 진열된 작품들까지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박태준 형사의 눈이 멈췄습니다. 창고 쪽을 비추는 장면에서 바닥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바닥판 사이로 금속 손잡이 같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지아 경위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트랩도어 같은데요.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현장 조사 때 왜 발견 못했습니까? 선반과 물건들로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정우 씨가 촬영할 때는 정리되기 전이었나 보네요. 수사팀은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공방 창고를 재수색했습니다. 선반을 치우고 바닥을 살펴보니 정말로 트랩도어가 있었습니다. 페인트로 위장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창고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습했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은 콘크리트였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모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방수포가 구겨져 있었고 벽 일부에는 페인트를 급하게 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페인트 아래로 무언가 얼룩진 자국이 비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한지아 경위가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자외선을 비추자 바닥과 벽 일부가 푸른 빛으로 반응했습니다.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감식반 불러야겠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페인트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바닥 틈새의 미세한 물질들을 채취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수집도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취한 생체 시료에서 서은경 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은경 씨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회의실에서 수사팀을 모았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강력 사건입니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은경 씨는 그날 밤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증거들을 다시 배열했습니다. 희귀 원석 거래, 남편의 빚, 건물주의 압박, 보조의 요구, 그리고 지하 창고의 혈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날 밤 공방에 있었을까요? 한지아 경위가 물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4명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 그래서 알리바이들이 서로 엇갈리고 증언들이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은경 씨가 평생 사랑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그 바다에서 보석을 찾았고 그 보석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일 4명을 동시에 압박 수사합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 겁니다. 절망적으로 보였던 수사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라는 결정적 현장, DNA 증거, 그리고 얽히고 설킨 금전 관계. 진실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4명의 용의자를 각각 다른 조사실에 분리했습니다. 동시 압박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범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결국 누군가 먼저 입을 열게 됩니다. 수사팀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박미나 씨였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미나 씨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지아 경위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를 펼쳤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도어락 출입 기록,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미나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은경 씨 휴대폰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한 거 다 나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지금 말하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한지아 경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문혁 씨요. 은경 씨 남편이요. 미나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문혁 씨가 미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은경 씨 휴대폰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공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은경 씨가 문을 안 열어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문혁 씨가 제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원석 거래 수익에서 제 몫을 주겠다고요. 저는 그냥 비밀번호만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미나 씨는 은경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조작해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문혁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집에 있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진 업로드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날 문혁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요. 미나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태준 형사는 문혁 씨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나 씨가 먼저 입을 연 이상 문혁 씨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누구와 함께 공방에 갔습니까? 문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동민 씨요. 오동민 씨와 함께 갔어요. 왜 둘이서 갔습니까?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동민 씨가 빚을 당장 갚으라고 압박했어요.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자기도 급하다고요. 저는 은경이한테 원석을 더 팔아서 돈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냈어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 모든 게 제 빚 때문이라고 소리쳤어요. 동민 씨도 끼어들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공방을 비워야 한다고 어차피 나가야 할 거면 협조하라고요. 그래서요? 말다툼이 격해졌어요. 은경이가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원석 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다 안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조사실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났습니까? 문혁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창고로 들어갔어요. 은경이가 뭔가를 가져오려고 창고로 들어갔고 우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은경이가 뒤로 넘어졌어요. 트랩도어가 열려 있었어요. 은경이가 원석 보관함을 꺼내려고 열어놨던 거예요. 그 아래로 떨어졌어요. 박태준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3m 정도요. 지하 창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려가 봤어요. 은경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를 부딪혔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동민 씨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모든 게 드러날까 봐요. 빚도 불법 거래도 다요. 동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재개발이 막힐까 봐 두려워했어요. 참담한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은경 씨를 그 자리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즉시 오동민 씨를 체포했습니다. 동민 씨도 결국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떨어진 후 부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맥박을 짚어봤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동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트랩도어를 닫았어요. 그리고 위를 정리했어요. 깨진 유리잔 조각도 치웠고요. 하지만 급하게 하느라 다 못 치웠어요. 모래도 좀 흘렸고요. 문은 어떻게 잠갔습니까? 안에서 잠그고 창문으로 나왔어요. 창문 걸쇠는 밖에서 막대기로 내렸어요. 밀실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잠그고 다른 경로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미나한테 연락해서 입 막았어요.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누가 신고하겠지 생각했어요. 박태준 형사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세 사람은 은경 씨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며칠 후 다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지하 창고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의 흔적은 혈흔과 DNA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리 끝에 세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혁 씨와 동민 씨는 유기치사 및 은폐 혐의로, 미나 씨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의 정확한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어느 날 박태준 형사는 혼자 강릉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은경 씨의 공방이 있던 자리는 이미 철거되어 빈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가 밀려오는 팩사장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다유리였습니다. 파도에 오랜 시간 깎여 부드러워진 유리 조각. 은경 씨가 평생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그 바다유리를 주워 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투명한 초록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이 한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빚, 건물주의 이권, 보조의 불만. 작은 욕심들이 모여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잠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밀실이었습니다. 박태준 형사는 바다유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은경 씨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박태준 형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바다가 그 답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미스테리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